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충남 당진의 시골 마을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내가 7살 때쯤의 일이었다. 지금 내 나이가 40을 넘어가고 있으니 벌써 30년도 더 전의 일이다. 그때 나는 충남 당진군의 한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8살 위인 나의 형과 함께 제사 그릇을 돌려주러 당수거른의 집에 갔었다. 당수거른의 집을 가려면 산을 하나 넘어야 했는데 그 산은 그리 높고 험한 것은 아니지만 꽤 넓어 한번 넘으려면 반나절은 걸려서 형과 나는 그 산을 반나절 산이라고 불렀다. 당수거른께 제사 그릇을 주고 돌아오려고 하니 어느새 날이 저물었었다. 시골에 며칠이라도 있어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골에서는 낮과 밤의 구분이 분명하다. 도시처럼 네온사인과 각종 인공 불빛으로 인해 밤이 밝지 않다는 것이다. 형과 나는 마치 검은색 크레파스로 떡칠해 놓은 스케치북 같은 야산을 당수거른이 주신 후레쉬 하나에 기대며 집으로 향했다. 이렇게 한밤에 반나절 산을 거닌 적이 없는 나로선 무척 긴장되었다. 사방에서는 풀벌레와 이름 모를 짐승들 우는 소리가 들렸고 무심코 반바지를 입고 온 나의 다리는 각종 잔가지 등에 긁힘을 당하고 있었다. 평소 눈 감고도 산의 곳곳을 휘젓고 다녔지만 이렇게 힘들고 험한 산이었던가 하는 생각뿐이었었다. 때문에 나는 침착하고 듬직한 형의 손을 꼭 잡고 사방을 둘러보며 조심스레 발을 옮겼었다. 산의 중턱쯤에 이르렀을 때였다.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내려오던 나는 뒤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허연 물체에 집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가만히 있던 이것이 갑자기 점점 빠른 속도로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급한 마음에 형에게 말하니 형은 잠시 뒤를 돌아본 뒤 내게 아무것도 없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였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형의 손과 목소리는 간절하게 떨고 있었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내가 무심코 뒤를 돌아봤을 때 나는 순간적으로 흠칫했다. 형과 나의 바로 뒤에 하얀 소복을 입은 젊은 여자가 마치 짐승과 같이 양손을 땅에 대고 우리의 뒷골목을 졸졸 따라오고 있었던 것이었다. 나는 당시 귀신이니 요괴니 하는 것에 무서움에 대해 잘 몰랐다. 지금 생각해도 보기 드문 미인이 그렇게 우리를 따라오는 것이 마냥 신기해서 계속 쳐다보았다. 그러자 그녀는 나를 보며 살짝 미소를 짓는 것 같더니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나의 머리 위로 제주넘기를 하질 않나. 나의 어깨 머리를 밟고 서질 않나. 무슨 일본 닌자처럼 형과 나의 주위를 굉장히 빠르게 돌기도 하였다. 또한 이상한 것은 그 여자가 나의 몸을 밟고 서도 전혀 무거움이 느껴지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내가 그 여자의 행동을 넋을 잃고 보고 있을 때 갑자기 나의 뺨에 세찬 충격이 가해졌다. 그건 바로 형이었다. 정신 못 차릴래? 나는 갑작스런 형의 과격한 행동에 당황하며 말했다. 형아야, 근데 저기 라고 말했지만 형이 내 말을 끊어버렸다. 신경 쓰지 마. 알았나? 한 번만 더 한눈 팔면 그땐 아주 죽을 줄 알아라. 알았나? 형은 그렇게 말하고는 이전보다 더욱 나의 손을 꽉 움켜잡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나는 이제껏 형이 그렇게 화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척 두려웠었다. 나의 뺨에서 고통이 몰려왔지만 울 수도 없을 정도였다. 그 여자는 그 후로도 계속 내 주위에서 얼쩡거렸지만 나는 눈길도 줄 수 없었다. 어느덧 산을 다 내려와 집 근처에 다다르자 형은 갑자기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고 아버지의 얼굴을 보자 그동안 냉정했던 형은 큰 소리를 내며 엉엉 울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영문을 몰라 멍하니 바라만 보다 내게로 다가와서 나를 빤히 쳐다보시더니 내 어깨와 머리를 털어주셨다. 그러더니 저런 몹쓸 것있나 이렇게 어린애들에게 하고 말씀하시고는 부둣간에 들어가셔서 허벅지만한 고기 덩어리를 들고 나와 우리가 온 방향을 향해서 던지셨다. 이거나 먹고 꺼져버려라. 더러운 거다. 아버지는 형을 달래며 나와 함께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다음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침이 왔고 어제 아버지가 던진 고기 덩어리가 생각나 집어귀를 둘러보았지만 보이질 않았다. 두 번째 이야기, 선배가 항상 이상한 걸 보는 이유는 어머니가 무당이시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복학 이후 만났던 선배에 대한 이야기야. 우리 과는 특성상 남자가 적은 여초가라서 소수의 남자들끼리 잘 뭉쳐서 놀곤 했어. 군대 가기 전에 선배들이 앞장서서 남자들 선후배들하고 으쌰으쌰 했던 것처럼
나도 복학 이후 으쌰으쌰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지. 단합하면서 만났던 선배 중에 A라는 선배가 있었어. 사실 처음에 다가가기 힘들었던 게 전공 수업에도 구석에서 혼자 있고 말끔한 외모에 비해 항상 몸에서 술 냄새가 났어. 그래도 아직 겪어보지 않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먼저 말도 걸고 같이 술도 먹자고 몇 번 얘기도 했지. 그 선배도 처음에는 괜찮다며 사양하다가 술자리에도 참석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점점 친해져 갔지. 생각보다 착하고 똑똑한 정상적인 선배더라고. 친해진 이후에도 항상 이상했던 건 우리랑 술을 먹지 않아도 매일 술 냄새가 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장난으로 형 알코올 중독 아니에요? 맨날 술만 먹는 것 같은데 라며 장난도 쳤지만 그냥 다른 화제로 넘길 뿐 이야기해주지 않았어. 그렇게 지내다가 1학기 종강 이후에 남자들끼리 술을 마시다가 1차, 2차 이후에 결국 내 자취방에 4명 정도만 남게 됐어. A 선배와 나, 그리고 동기 2명이었는데 여름도 다가오고 비도 조금 내리니까 술 마시다가 내가 무서운 얘기 없냐고 말을 꺼냈지. 군대에서 들은 이야기나 서로 아는 얘기를 풀다가 그날따라 술을 좀 많이 마신 A형이 갑자기 이야기를 시작했어. 사실 이렇게 친하게 지낸 사람이 몇 없는데 고맙다고 그러더니 형 어머니가 무당인데 자기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와서 귀신 같은 게 자주 보인다는 거야. 가위도 자주 눌리고 밤에 잠도 잘 못 자서 항상 술을 마셔야 그나마 잠든다는 거야. 우리는 분위기도 으스스하고 형도 너무 진지해서 웃으면서 장난으로 넘기려고 했지. 근데 동기인 B가 약간 허세를 부렸어. 세상에 귀신이 어딨냐고 말이지. 형이 너무 평소에 운동도 안 하고 기가 허해서 헛것을 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A형이 B를 조용히 쳐다보다가 사실 귀신이 맨날 있는 건 아닌데 사람에 붙어 있으면 자주 보인다고 했지. 네 주변에 항상 맴도는 아이가 있는데 7살 정도의 머리는 한 갈래로 따았고 이쁜 공주 원피스 같은 걸 입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그런데 무슨 아기를 가진 것 같지는 않고 웃을 때도 있고 하면서 지켜본다는 거야. 그랬더니 B가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혹시 얼굴은 어떻게 생겼나고 묻더라고. A형이 아이 생김새를 묘사해 주었더니 갑자기 B가 그렁그렁 하더니 조용히 울더라고. 사실 A형을 포함해서 다 당황했는데 B가 울면서 말했어. 자기 동생이 어릴 때 물에 빠져 죽었다고. 동생이랑 8살 차이가 나서 굉장히 이뻐해주고 귀여워해줬는데 대학에 오기 전에 죽었다고. 동생이 제일 좋아했던 원피스가 있는데 그게 A형이 말한 그런 공주 원피스이라는 거야. 다 같이 A형을 보고는 소름이 돋아서 그날은 그냥 그렇게 술자리를 끝냈어. 그 뒤로는 별일도 없었고 A형이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은 없지만 가끔 A형이 강의실 빈 곳을 보고 있거나 술 마시다가 말 없이 있으면 소름이 끼치곤 했어. 그날 이후로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 A 선배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B는 특히나 큰 충격을 받은 듯했지. 그 후로 B는 A 선배와 눈을 마주치기조차 힘들어하는 듯했고 모두가 어느 정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어. 하지만 이상한 일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 몇 주 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술자리를 가졌을 때 A 선배가 또다시 이상한 말을 꺼냈지. 그는 어느 날 자신이 보는 귀신이 우리 중 한 명을 쫓아다니고 있다고 말했어. 이번엔 더욱 섬뜩한 분위기였고 모두가 숨을 죽이고 들었지. A 선배는 그 귀신이 언제나 그 사람의 뒤를 따라다니며 그 사람이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어.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곧 밝혔지. 다들 두려움에 떨었어. A 선배가 지목한 사람은 다름 아닌 나였어. 나는 그 순간 무척이나 혼란스러웠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어. A 선배는 나에게 조심하라고 조언했어. 그는 내가 곧 큰 시련에 직면할 거라고 말했지. 나는 그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그 후로 조심스럽게 행동하기 시작했어. 그 말이 나온 후로 나는 정말로 몇 차례 큰 위기에 빠졌어. 교통사고, 중요한 시험 실패, 그리고 가까운 친구와의 큰 다툼까지. 나는 그때마다 A 선배의 말을 떠올렸고 그의 경고가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어. 세 번째 이야기, 어릴 때 산에서 나와 형을 따라오던 여자. 내가 중학생일 때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인지라 어렴풋하게 남아있는 것 같긴 하지만 기억나는 대로 말해볼게요. 저녁 10시쯤인가 누나가 잠시 어디 나간다고 하더군요.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굉장히 다급하게
어디 어디 빌딩 몇 층 화장실로 휴지 좀 갖다 달라고 하는 긴급 전화였어요. 너무나도 다급한 그 목소리와 상황은 저희 누나에게 동정심을 유발시키는데 성공하였고, 저희 누나는 평소에도 집안에서도 10보 정도도 되지 않는 거리를 동생을 시켜 먹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집 밖을 나서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름 끼치는다는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왜 그러는데? 라고 묻자 거기서 있던 일을 말해줬는데요. 친구가 화장실에 급해서 들어갔는데 화장실 치고는 꽤나 고급이었대요. 안에는 짐 올리는 선반도 있고 문도 문고리처럼 돌려야 열리는 데다가 안에서 잠글 수도 있고요. 그래서 들어간 뒤 전화를 하고 전화기를 핸드백에 넣은 뒤에 선반 위에 올려놨었대요. 그러다가 그녀가 진짜 오나 안 오나 너무나 불안한 나머지 다시 전화해보려고 백을 짚다가 떨어뜨렸는데 그게 문 밑에 공간으로 살짝 나갔었대요. 그래서 그 백을 집으려고 손을 뻗는데 하얀 손이 그 백을 집어가더래요. 그래서 뭐지? 누구세요? 하고 말을 걸었는데 아무 응답이 없었다나 봐요. 그리고 문 밑으로 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언뜻 보였대요. 빨간 구두였나? 희한하게도 소리는 안 났다고 합니다. 불렀던 친구가 벌써 와서 장난치는 건가 하고 장난치지 말고 휴지 좀 달라고 했나 봅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왔다 갔다 거리던 보이던 구두가 보이지 않게 되었고요. 운동화를 신고 나타난 누나가 어딨냐고 부르는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일 처리를 다 하고 그 친구가 나와보니 백은 문고리에 걸려 있었고요. 누나는 처음 볼 때부터 핸드백이 거기 있었다고 했네요. 건물에는 리모델링 중이라서 사람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누나들은 소름 끼쳐서 후다닥 뛰어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제일 소름 끼치는 부분이 문 앞을 왔다 갔다 하는 그거인 것 같아요. 백이 삐져나갈 정도의 틈이라고 해도 앉아서 그걸 보기는 힘든데, 전 누나랑 자주 아버지 사무실에 공부하러 가기도 했었는데요. 그 사무실에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계단까지 나가려면 문 2개를 지나쳐야 했습니다. 사무실 문과 다른 사무실까지 이어진 복도를 잠그는 문. 그곳은 그 층의 사람들이 모두 퇴근하면 정말 고요해져서 공부하기는 딱 좋은 곳이었습니다. 새벽 2시 넘게까지 공부하고 그곳에서 자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뜬금없지만 얘기하자면 제 누나는 가위에 잘 눌리는 편이었습니다. 기가 약한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강해서 귀신들이 달려드는 타입이었죠. 새벽 2시 넘어서 자는 이유도 귀신에 잘 눌리지 않으려고 귀문이 열리는 시간대를 가급적 피해보자 하는 게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여담이지만 귀신이 잘 쉬고 달려드는 체질은 기가 약한 체질과 기가 센 체질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기가 약하면 이 녀석 몸을 차지해서 내 걸로 만들겠다고 하는 악령이 있나 하면 기가 셀수록 호승심을 불태우는 쓸데없는 악령이 있다고 하죠. 그런 기가 센 누나인지라 가위를 자주 눌려서 저까지 가방에 부적을 넣고 다니곤 했습니다. 가끔은 정말 섬뜩한 것에 눌리기도 해서 그리 만만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새벽 3시쯤에 웬일인지 뱃속이 울렁거려서 얼른 화장실로 갔답니다. 작은 사무실을 여는 문을 조심스레 열었는데 보통은 안에서 잠그었었습니다. 그 외에 있잖아요. 잠긴 문 열면 철컥 소리 나는 거. 사람을 안 깨우려고 조심히 나갔죠. 철문 또한 조심스레 열어놓고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화장실은 그때 엘리베이터가 있는 계단 복도 쪽에 있었답니다. 그러던 와중 10분 정도 지났을까? 누나가 다급한 목소리로 저를 불렀답니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왜 여기 있는 건데 라고 답했더니 뭔가 오지 않았냐고 하더군요. 그게 뭔 소리지 싶어서 아무것도 안 왔는데 라고 했더니 빨리 나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대충 처리하고 나온 뒤 자초지종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가위가 눌렸답니다. 어떤 종류였냐면 갑자기 자기 눈이 떠졌대요. 몸은 움직일 수가 없었고 아 가위구나 하고 인지하는 순간 눈앞에 목을 좌우로 뚝뚝 꺾으며 자기를 보고 귀신이 시익하고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서서 조금 그러고 있던 귀신이 여전히 자기 쪽을 바라보면서 왠지 모르게 열려있는 문을 통해 옆걸음질러 슥슥 나가더래요. 그리고 멀어지는 딱딱 소리와 함께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답니다. 그렇게 가위가 풀리고 살펴보니 저는 자리에 없고 왠지 모르게 문을 열려 있었고 헐레벌떡 복도로 나와 철문을 살펴보니 열려 있었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불 켜진 걸 보고 혹시나 해서 제 이름을 불러봤대요. 아무 일도 없었구나. 다행이다. 모두가 그랬지만
그때 제가 제일 소름 끼쳤습니다. 밖에서 절 부르는 소리를 누나가 부르기 전에 들었었거든요. 뭐 기분 탓이겠지 하고 가볍게 넘겼는데 가끔 그런 귀신을 누나가 그곳에서 더 봤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꿈속에서 아빠를 살렸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의 일입니다. 그날따라 너무 피곤해서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기묘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저희 가족은 마치 소풍이라도 가는 듯한 차림으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충 생각해보니 버스 정류장 같았습니다. 이윽고 한 대의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그 버스가 도착하자 문이 열렸고 저희 가족은 그 버스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나, 동생, 엄마, 아빠 순으로 말이죠. 그런데 아빠가 타려 하자 버스 기사가 문을 닫으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란 제가 아저씨, 뭐 하는 거예요? 하며 문을 닫으려 하는 아저씨를 제지했죠. 아저씨는 당황해하며 저 사람은 타선 안 돼라고 막으셨죠. 허나 꿈이라 가능했던지 저는 닫힌 버스 문을 무지막지한 힘으로 열었습니다. 그러자 아저씨는 포기한 듯이 버스를 출발시켰죠. 저는 꿈속에서 필사적으로 정류장에 남아있는 아빠의 손을 잡으려 했었습니다. 아빠도 제 손을 잡으려 했었고 그 결과 아빠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아빠는 버스에 오를 수 없었습니다. 아빠가 제 손을 잡고 버스 계단을 밟으려 하면 무언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빠를 떠밀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아빠는 저의 손에 몸을 의지한 채 버스를 따라오셨습니다. 그렇게 한참 달리고 있습니다만 어디선가 버스 한 대가 다가왔습니다. 마치 아빠를 태우려는 듯한 기세로 우리가 타고 있던 버스 옆으로 바짝 붙었고 갑자기 그 버스 문이 열렸습니다. 그 버스를 몰고 있던 버스 기사는 아빠에게 이 버스에 빨리 타라고 재촉했는데 아빠도 역시 제 손에 의지해서 버스를 따라가는 게 힘드셨던지 그 버스로 옮겨 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왠지 모를 이상한 예감에 저는 아빠의 손을 꼭 붙잡고 놔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빠는 그 버스를 못 타시고 제 손에 의지해 버스를 따라오게 되셨죠. 그리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이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생생한 꿈. 그런데 사건은 그날 낮에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날 점심때쯤 갑자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빠께서 일하시는 도중 사고를 당하셔서 지금 병원에 있다는 전화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엄청 놀란 채로 병원에 달려갔는데 의사는 다행히 목숨을 건지셨습니다. 떨어진 철근이 다행히 머리를 비켜나가 떨어져서 뼈가 조금 부러진 거 쇠에는 큰 부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운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빠는 무사히 퇴원하셨죠. 그런데 나중에야 안 사실입니다만 할머니께서는 혹시라도 이런 일이 또 있을까봐 무속인에게 찾아가셨답니다. 그런데 무속인은 대뜸 아빠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네 딸 아이한테 고마워하게. 딸아이가 자네를 살렸네.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꿈속에서 제가 아빠의 손을 놓았더라면, 아빠가 다른 버스로 옮겨가게 냅뒀더라면 아빠는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을 수 있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친구가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다.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재수하여 수능 시험을 마치고 대학에 입시 원서를 넣고 합격 발표만 기다리던 제 친구는 한 친구가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평소 친했던 사이라 상당히 슬퍼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그녀의 또 다른 친한 친구가 그녀에게 와서 심각한 얼굴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꿈속에서 너랑 그 애를 봤어. 꿈 내용인즉 제 친구와 죽은 친구가 나타나서 양쪽에서 자신을 서로 부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제 친구는 큰 목소리로 어서 이쪽으로 오라고 손짓하는데 죽은 친구는 목소리가 안 나는지 입 모양만 번긋대면서 오라고 손짓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잠시 고민하다가 자신도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왠지 죽은 친구 쪽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죽은 친구 쪽으로 걸어갔고 그 친구와 만나는 순간 깼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제 친구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함부로 죽은 사람을 따라가면 어떡하냐고. 게다가 왠지 자신보다 죽은 친구 쪽을 선택한 게 서운한 마음도 들은 탓도 있었겠죠. 그런 게 신기한 일은 합격자 발표 날 일어났습니다. 꿈을 꾼 친구는 두 곳에 원서를 냈는데 한 곳은 제 친구가 지원한 대학을, 또 다른 한 곳은 죽은 친구가 지원한 대학이었는데 발표 날 확인해 보니 제 친구 쪽 대학은 떨어지고
죽은 친구 쪽 대학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아기 영가. 난 몸은 건강한 대한민국 남자야. 영적으로는 심각한 장애인인데 그건 신검 항목에 없더라고. 다행히 맑고 깨끗한 부대로 배속받는 바람에 별탈 없이 지냈어. 내가 군에서 본 건 그 귀하다는 흑형뿐. 묘령의 길거리 여인은 부대 소속이 아냐. 무슨 군무원 귀신이냐. 남자는 현역으로 나라에 징발을 당하면 뺑이 치고 나와도 군영 가는 나라에서 언제든지 채갈 수 있는 반국가 소유가 되지. 예비군은 8년이지만 제대한 처음 1년은 안 쳐. 다음 해부터 얄제 없이 8년. 4년까지는 2박 3일 동원을 받고 6년까지는 동네를 지켰지. 그리고 8년은 소속만 예비군이고 훈련은 없어. 나는 7년 차야. 잉여란 이야기지. 이제는 나라에서도 용도 폐기한 몸이야. 근데 왜 훈련도 안 시키면서 예비군이냐고. 전쟁 나면 총알 바지로 써야 하잖아. 그래도 나는 기꺼이 총알 바지가 될 거야.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이 이 땅에 있으니까. 신이시여. 진정 이것이 제가 친 멘트입니까? 난 동원을 아쉽게도 딱 한 번밖에 못 받았어. 복학이 늦어져서 0년차를 놀아버려 3년차까지를 학교서 받았어. 졸업을 하고 드디어 2박 3일의 동원 훈련 통지가 내게도 떨어진 거야. 남들은 동원을 들어간다고 짜증을 냈지만 난 신났었어. 시간에 맞추어 복장을 갖추고 부대를 들어갔어. 동원 대대를 들어갔는데 내무반 공사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의 잠자리는 연병장 한 구석에 쳐놓은 24인용 천막들. 그 장면만 보면 무슨 한국 전쟁 때 같더라고. 우린 궁시렁궁시렁 거렸지만 어쩌겠어. 협조 부탁한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그곳에 짐을 풀었지. 그리곤 입소식을 하고 2박 3일의 일정이 시작되었어. 여러가지 훈련의 사격도 하고 말야. 그 와중에 밥은 정말 맛있더라고. 그 부대가 특별한 뭔가가 있었던 건 아니야. 그저 그런 평범한 군 부대였지. 몇은 보였지만 대단한 건 아니었고 딱히 아기를 가진 영가도 못 느꼈어. 그렇게 잘 끝나나 했던 동원 훈련이 퇴소 전날이었어. 그러니 일제 되던 날 꼬이더라고. 오후쯤이었지. 하여튼 야외 훈련이 있었는데 비가 많이 왔어. 그래서 정신교육장으로 이동을 해서 실내 교육을 하게 된 거야. 우린 부대 뒤편에 있는 실내 교육장으로 이동을 하는데 본부 건물에 가려져 있어서 안 보이던 교육장이 눈에 들어오니 분위기가 다르더라고. 음침한 것이. 거기다 비도 내리고. 그래도 건물은 무지하게 새 건물이었다. 완공된 지 바로 얼마 안 되어 보였지. 페인트도 깨끗했어. 그렇게 그 정신교육장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앉았지. 들어올 때 보니 생각과는 다르게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았어. 예비군들은 다 알잖아. 정신교육은 무슨. 자리에 앉자마자 모두들 퍼질러져서 자기 바쁜 거야. 앞에서 떠들던 말던 교육자도 그냥 의뢰 그러려니 하고. 할 말만 하더라고. 정말 고개 들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없었는데. 나는 정말 내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인 동원이니까. 나름 경청을 하고 있었지. 그 정신교육장이 대학 강의실을 연상하면 될 거야. 앞에 교단이고 수강생들 자리는 층층진 계단처럼 되어 있는. 바깥엔 비가 많이 내리고 날도 많이 어두웠어. 교육장 내부 공기도 뭔가 축축하고 무거운 기운이 감돌고. 그렇게 교육이 진행되던 중이었어. 그곳이 교육장 앞쪽에 양 가장자리로 출입구가 있고 교단이 있는 좀 높은 쪽 양쪽으로도 가장자리가 있었지. 그 앞엔 검은 큰 커튼이 쳐져 있던 곳이야. 교육 중인데 커튼 가장자리로 사람 머리가 하나 빼꼼히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어서 여기저기 머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 그런데 얼굴이 다 조그맣고 아주 애뜬 아이들인 거야. 부대에 웬 애들이 저리 많이 있지? 하고 보고 있는데 출입구 쪽에도 빼꼼히 쳐다보는 머리들이 보이고 심지어는 교육자가 서 있는 강단 쪽엔 강사에게로 기어가는 조그만 기는 아기까지 나오더라고. 그러더니 애들이 전부 교육장 안으로 들어와 뛰어다니기 시작하더라고. 그런데 애들이 입고 있는 옷들이 지금 아이들의 옷과는 너무 틀린 거야. 남자의 건 여자의 건 전부 예전 1950년대 전에나 입던 무명 옷차림이었어. 나는 시끄러웠는데 딴 사람은 안 들리니 전부 잠 삼매경에 빠져있고 애들 영가는 자는 사람 옆에서 구경하기도 하고 껴안기도 하고 그러는 거야. 단언컨대 그 남자는 자고 있다면 악몽을 꾸고 있겠지. 나도 피곤한 척 연기하며 조용히 엎어졌어. 그리곤 자는 척하며 눈을 꼭 감았지. 모든 귀신과 엮여서 좋을 것 없지만 애기 영가는 더 그래. 영혼도 애기 영혼도 사람 아이와 똑같이 떼쟁이야.
아주 그냥 막무가내지. 지 원하는 대로 하려면. 그래서 성인보다 애들 귀신이 더 무서워. 그렇게 지루한 시간이 끝나고 교육은 종료되고 조교들이 예비군 아저씨들을 깨우기 시작했어. 선배님, 일어나십시오. 하고 말했지. 우린 막사에서 대충 장구를 정리하고는 저녁을 먹으러 갔어. 짬밥은 역시 맛있었어. 그리고는 막사로 돌아와 잠시 쉬다가는 궁금증이 도져서 못 참겠는 거야. 난 우리 막사를 담당하는 조교에게 갔어. 그 녀석은 제대가 코앞으로 다가온 그 부대 말년이었어. 조교야, 잠시 나랑 토킹 어바웃 좀 하자라고 말했지. 선배님, 왜 그러시지 말입니다. 저 들어가서 점호 준비해야 되지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말했어. 장난해. 누군 군대 안 갔다 왔냐? 말년이 무슨 점호 준비를 하냐? 들어가면 애들 청소하는데 관리적 거리기나 하지. 난 녀석을 데리고는 자판기에 가서 커피를 한 잔 뽑아주며 앉아서 말을 시작했어. 저 정신교육장 언제 만든 거냐? 라고 묻자. 몇 달 됐지 말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었지. 그럼 저거 만들 때 너도 같이 만들었어? 라고 하니. 저거 제가 만든 겁니다. 일만 하는 일병 때부터 아침 먹고 작업하고 점심 먹고 작업하고 주말 작업해가면서. 그래서 나는 다시 물었어. 그럼 잘 알겠네. 저기 예전엔 뭐가 있었어? 그러자 조교가 말했지. 그냥 야트마한 야산 한쪽 비탈이었습니다. 약간 후미지고 그랬습니다. 그래? 그럼 묘지 같은 건 없었어? 라고 다시 묻자. 없었지 말입니다. 거기뿐 아니라 뒤쪽에 묘지는 없지 말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난 그게 더 이상했어. 우리나라는 묘지공화국이라 불러도 좋을 만큼 전 국토가 묘지인 나란데 그 정도 넓이의 땅에 묘지가 없다는 게 더 이상했거든. 그때 그 말년 병장 조교가 갑자기 질문을 해오더라고. 혹시 무속인입니까? 뭐 보이셔서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동원 오신 선배님께서 자기 박수 무당이라고 하시면서 저기 귀신이 많다고 하셔서. 그래서 나는 다시 물었지. 저기 땅 깎고 할 때 뭐 이상한 거 없든. 그러자 조교 녀석이 말했어. 뭐 특별한 건 없고 조그만 사기구슬 같은 게 많이 흩어져 있었지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 비밀인데 하며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추어 내게 말했어. 저기서 짱 박혀 훈련 땡땡이 치던 예비군 선배님을 나중에 찾았는데 기절을 해 있었지 말입니다. 귀신 봤다고 막 헛소리하고 했는데 난 군 복무 열심히 하고 있는 후배 장병들을 겁주고 싶지는 않았어. 귀신은 무슨 없어. 그런데 저기 땅이 좀 요상스러운 기운이 흐르긴 해. 혹시 밤엔 저기 혼자 가지 마라. 낮에도 후임들 보낼 때 둘셋씩 같이 보내고 그렇게 말년을 보내고는 막사에 돌아왔는데 많이 슬프더라고. 내 생각이 맞다면 거긴 틀림없이 예전에 애장터였을 거야. 애들 장사 지내던 터 말야. 옛날에 내들이나 결혼한 한 총각처녀는 죽으면 부모보다 먼저 죽은 불효자라 해서 평토장을 했어. 봉분을 안 만들고 묻고 땅을 평평하게 만들어 어디 묻힌 줄 모르게 하는 게 평토장이거든. 근데 그것도 좀 사는 집이나 여유가 있을 때 그랬고 흉년이나 가뭄이 심하게 들어 굶어 죽거나 돌림병으로 많이 죽을 때는 그럴 여유도 기운도 없어서 애들은 애장터라고 부르던 마을에 하나씩 달려있던 애들 공동묘지에 그냥 가져다 버렸지. 아마 내 생각엔 한국전쟁 후까지 60년대까지도 그런 풍습이 남아있었을 거야. 그때 옷차림이 내가 보던 그런 옷차림이었으니까. 말년이 말한 사기구슬 같은 건 아마 버려진 애들 뼈가 다 없어지고 사람의 몸 중에서 가장 단단한 이가 풍어되어 그리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치아는 몇 백 년 이상도 가니까. 그리 생각하니 가슴이 참 먹먹하더라고. 죽어서 쓰레기처럼 버려졌을 아이들이 말야. 난 향이라도 있음 하나 피워주고 싶다는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있어도 붙을까 무서워서 못했을 거야. 다음날 퇴소식하고 퇴소할 때 PX에서 산 초코파이 몇 개 까서 그 건물 옆에 두고 왔어. 7번째 이야기. 일본의 낚시터. 일본의 키타토쿠에 사는 어느 사람이 한여름에 플라이피싱을 나섰습니다. 어느 정도 낚시를 하다 보니 해가 져서 밤이 드리웠지요. 그래도 그날은 꽤 꿈틀꿈틀 입질이 오던 터라 고집 있게 낚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도중에 탁 트여서 낚시하기가 좋아 보이는 곳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감해야겠다 싶어서 낚싯대를 흔들자 갑자기 반딧불이가 우르르 날아와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반딧불이는 마치 수면에서 쏟아나듯 날아다녀
강은 환상적인 분위기에 휩싸였죠. 이렇게 반딧불이가 많다니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한 순간 강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귀 기울이지 않으면 잘 들리지 않는 정도의 크기였지만 서서히 그 목소리가 커졌기에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주변에서 작은 여자아이가 실종되어 그 아이를 마을 사람들이 지금 시간까지 찾고 있다는 내용 같았습니다. 내용은 오싹했지만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이 앞선 탓에 슬슬 낚싯대를 흔들며 계속 이야기를 훔쳐들었습니다. 마치 TV 드라마를 소리만 듣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사라진 아이의 엄마로 여겨지는 여자 목소리, 수색에 나선 마을 사람들 목소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었지요. 끝내는 마을 사람이 오늘은 여기까지만 찾아보자고 라고 말하더랍니다. 이쯤 되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수색 활동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정말 무슨 다큐멘터리라도 틀어놓은 것처럼 음성만 수면에서 들려오는 것이었죠. 너무나도 리얼한 대화가 수면에서 들려오자 마침내 겁에 질린 그 사람은 수면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누가 있습니까? 누가 없어진 겁니까? 그 순간 듣는 것조차 견디기 힘든 여자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비명에 겁에 질려 그 사람은 낚싯대도 걷지 않고 강을 뛰어 달아났습니다. 세워둔 자동차와는 반대 방향으로 완전히 어두워진 길을 죽어라 달렸습니다. 근처의 집에 불빛 같은 게 보였습니다. 어쨌든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집으로 뛰어가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누구 안 계시나요? 안에서는 구부정한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목이 말라서 그런데 물 한 잔만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할머니는 컵에 물을 따라 가져다 주셨죠. 거기다 한 잔 더 달라고 염치 없이 또 부탁했던 모양입니다. 물을 2잔이나 마시니 마음도 좀 진정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실례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말하면서도 방금 일어난 일을 횡설수설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웃어 넘기기는커녕 침통한 표정이 되어 눈을 꼭 감았습니다. 또 반딧불이가 나왔는가? 서글프게 중얼거리더랍니다. 할머니 말에 따르면 옛날에 그 강가에는 다른 현에서 이사왔던 일가가 집을 짓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 집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단란했는데 부모와 3살 난 외동딸이 함께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 집 딸이 놀러 나갔다가 실종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부모를 도와서 필사적으로 수색에 나섰지요. 그 마을에서는 가끔 그렇게 실종자가 나오면 대부분 강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저녁 때가 되어도 여자아이를 찾지 못하자 마을 사람들은 절망적인 기분으로 강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자아이는 반딧불이가 날아다니는 강가에 엎드린 채로 둥둥 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차마 바라보지 못해 눈을 돌리자 아이가 어머니는 강으로 첨벙첨벙 뛰어들어 물을 헤치고 죽은 딸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리고 듣는 것조차 견디기 힘든 비명이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결국 딸을 잃은 가족은 그 후 집을 팔고 어딘가로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그 후부터 그 강 근처에서 무서운 체험을 했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여름 저녁, 반딧불이가 날아다니기 시작할 시간에 할머니의 말에 따르면 이 집에 새파래진 안색으로 뛰쳐들어온 사람은 처음이 아닌 듯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자 무섭기보다는 묘하게 애틋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낚시를 하던 곳은 강이 약간 구부러져 깊은 웅덩이가 생기는 자리였습니다. 강이 상류에서 누군가 떠내려온다면 시신은 분명 그 자리에 떠오르겠지요. 이야기를 다 풀어낸 뒤에 할머니는 괴로운 듯한 표정으로 집에 들어가서 2번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집을 향해 감사 인사를 전한 뒤 컵을 현관에 두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8번째 이야기, 간호학교의 저주. 현직 간호사입니다. 간호학교를 다닐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전원 기숙사 제도의 학교였기에 뭐가 어찌되었든 선배의 눈에 거슬리면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매년 여름마다 2학년이 주최하고 1학년이 받게 되는 담력 시험이 있었습니다. 해부실과 표본실, 그리고 영안실을 순서대로 도는 것이지요. 각 방에는 미리 이름을 적은 종이를 놓아두기에 그걸 가져와서 마지막 결승점에서 기다리는 선배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나도 1학년 때는 호되게 당했었죠.
해부실이나 영안실은 별로 무섭지 않았지만 표본실은 진짜로 오싹했거든요. 표본실에는 포르말린 속에 담긴 남성과 여성의 시신이 각 한 구씩 있었고 기형 하나 반으로 잘린 태아 시체도 있었습니다. 반쯤 울면서 도망쳐 나왔던 기억이 나네요. 실은 매년 조금 눈에 띄는 1학년이 있으면 그 한 명만 이름이 적힌 종이를 만들지 않는 나쁜 전통이 있었습니다. 우리 학년에서는 머리도 좋고 얼굴도 예뻤던 K가 그 대상이 되었죠. K는 아무것도 모른 채 표본실에 들어가 이름이 적힌 종이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있을 리 없죠. 어쩔 수 없이 영안실에 갔다가 2장만 들고 결승점으로 갔답니다. 당연히 선배들에게서는 온갖 잔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끝내 화가 난 K는 그 자리에서 종이를 푹푹 찢어버리고 자기 방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선배들이 앞을 막아섰고 끝내 표본실에 갇혀버렸다고 합니다. 늦은 밤 순찰을 돌던 경비 아저씨가 발견해서 문을 열어줬지만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2학년들은 꾸지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학년들은 그 꾸지람도 K 때문이라며 오히려 K를 더 괴롭혀댔습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K는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그 후 K를 눈엣 가시처럼 여기던 선배 3명이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잘난 척 하던 선배는 계단에서 떨어져 양 다리가 부러지는 지경에 이르렀고요. 1학년들 사이에서는 K가 선배들을 저주하고 있는 거라는 말이 나돌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사실로 밝혀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K와 가장 사이가 좋던 S가 선배들의 머리카락이나 속옷을 K에게 건네주던 게 발각된 거죠. 진짜로 선배들이 사고를 당하는 걸 보자 무서워진 S가 사감과 상담하다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감과 세 선배는 K네 집으로 사과를 하러 갔답니다. 하지만 K는 이전과는 달리 끔찍하게 야위어 눈만 퀭하니 치켜뜨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해부터 담력 시험이 엄격하게 금지된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9번째 이야기, 굶주린 강아지. 산으로 약초를 캐러 간 남자는 산속에서 그만 길을 잃었다. 행여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을까? 소리도 질러보았으나 돌아오는 건 메아리치는 자신의 목소리뿐이었다. 깊은 밤 불을 피워도 찾아오는 건 불에 홀려서 찾아오는 나방들과 산짐승들 뿐이었다. 산 정상에도 올라가 봤으나 보이는 건 안개 속에서 우뚝 튀어나온 산봉우리들 뿐이었다. 그렇게 며칠을 산속에서 헤맨 남자는 절망하기 시작했다. 챙겨온 식량도 바닥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인간성까지 바닥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남자는 산에서 길을 잃은 지 얼마 안 돼 마주친 떠돌이 개에게 남은 식량을 나눠주었다. 남자가 보기에 삐쩍 말라 갈비뼈까지 흉하게 드러난 개는 주인이 있어 보이지는 않았다. 남자에게 식량은 건네받은 개는 식량을 들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남자는 다시 길을 찾기 시작했다. 그렇게 또다시 하루가 지나고 사라졌던 개는 어느새 다시 나타나 남자의 주위를 서성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남자에게는 개에게 나눠줄 식량은커녕 자신의 굶주린 배조차 감당할 수 없었다. 그는 너무나 지친 나머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렸다. 그리고 몰려오는 졸음에 그만 잠이 들어버렸다. 얼마 후 그는 바스락 거리는 소리에 눈을 떴다. 산속은 밤이 되어 어두웠다. 남자는 자신의 옷깃을 잡아당기는 개를 발견했다. 필사적으로 자신을 잡아당기는 개를 보며 남자는 개가 자신을 어디론가 인도하려는 것을 깨달았다.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개를 따라 나섰다. 주위가 어두운 탓에 남자는 몇 번이나 넘어졌지만 어쩌면 하는 마음에 필사적으로 개를 쫓아갔다. 그러자 얼마 안가 오두막 창가에서 새어나오는 빛을 발견했다. 남자는 너무나도 기쁜 마음에 있는 힘을 다해서 오두막을 향해 달렸다. 순간 철렁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과 함께 그는 절벽 아래로 추락했다. 얼마 후 정신을 차린 남자는 주위에 널브러진 사람의 뼈들을 발견하고 경악했다.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으나 뼈가 부러져 움직일 수 없었다. 그때 남자는 자신 앞에 나타난 개를 발견했다. 그리고 개의 뒤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새끼들도 그들은 이빨을 드러내며 남자를 둘러쌌다. 가까이서 개들을 본 남자는 깨달았다.
그동안 자신을 따라다닌 건 걔가 아니라 늑대였다는 것을. 10번째 이야기, 촬영. 지금까지 살면서 딱 한 번 기묘한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위 눌림이라는 현상은 많은 이들이 겪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위 눌림은 실은 잠을 자고 있는데도 뇌가 착각을 해서 깨어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도 그 해석에 동의하는 바였고 거기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만약 가위에 눌렸을 때 그 모습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하는 것이었고 흥미가 생겨서 내가 자는 모습을 비디오로 찍어서 가위에 눌리는 순간을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자기 전에 카메라를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고 자는 동안 가위에 눌리면 일어나서 카메라를 확인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가위를 자주 눌리는 것도 아니었기에 한두 달가량은 그냥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에 때가 옵니다. 그날은 특별히 지친 것도 아니었고 가위에 눌릴 거라는 예감도 없었기에 평소처럼 잠에 들었던 터였지요. 하지만 잠에 들고 4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에 가위에 눌릴 때 느껴지는 특유의 기분 나쁜 감각이 덮쳤습니다. 곧바로 의식이 돌아오고 몸이 딱딱하게 굳었고 드디어 가위에 눌렸구나 느끼며 흥분하는 한편 침착함을 유지하려는 감정이 마구 뒤섞입니다. 이 실험의 목적은 단순히 가위에 눌리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이 현상을 지속시켜 기록으로 남기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랫동안 가위에 눌려 있지 않으면 동영상을 틀어도 잠시 지나가고 별거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나는 필요 이상으로 몸을 안정시키지 않으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역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왠지 묘하게 냉정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어서 가위에 눌리고서 그렇게 5분가량을 있습니다.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오고 슬슬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실험에서는 가위에 눌리는 것 말고도 계획이 하나 더 있었지요. 가위에 눌린 상태에서 소리를 힘껏 지르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던 것이었습니다. 가위에 눌린 상태에서 힘껏 소리를 지를 경우 그것을 찍은 영상이 어떻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정말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머릿속에서 소리를 질렀다고 상상만 할 뿐인지 아니면 실제로는 가만히 누워만 있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나는 가위 눌림 끄트머리에 온 힘을 쥐어짜내어 있는 힘껏 소리를 질러봅니다. 자신의 감각으로는 확실히 소리를 질렀다는 느낌이었지요. 그와 동시에 힘이 다했는지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더니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아침이었습니다. 묘하게 몸이 나른했고 그토록 기력을 쥐어짰으니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당장이라도 찍어놓은 영상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우선 출근이 급했기에 퇴근 후에 확인하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드디어 어제 찍은 동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두근두근대며 기대했지만 그래봐야 어차피 자고 있는 모습이 찍혀있는 것뿐이겠지요. 다만 소리를 질렀던 시점의 영상이 무척 궁금했습니다. 카메라를 PC에 연결하고 파일을 확인하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보통은 카메라로 찍은 동영상은 일련 번호의 형태로 저장되는데 카메라 안에는 며칠 전에 찍고 지우지 않았던 실험용 동영상 몇 개와 어제 찍은 동영상 파일만 있어야 했는데 폴더 안에는 완전 이상한 이름의 파일이 30개나 있었고 확장자도 없고 더블 클릭해봐도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시험삼아 이름을 바꿔서 동영상 확장자를 붙여봤지만 재생할 수 없는 파일이라는 창이 뜰 뿐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중 유일하게 동영상 형태로 저장된 파일을 열었습니다. 파일명과 저장일로 미루어 보니 어제 찍은 영상인 듯했고 재생이 시작되고 내 방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촬영 시점은 침대에서 자고 있는 내 발끝에서 내려보듯 찍혀 있었고 화면 아래쪽이 발쪽이고 화면 위쪽은 머리 쪽이었지요. 한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서 동영상을 배속 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당황합니다. 동영상에 재생 시간이 하단에 표시되어 있는데 4시간 남짓입니다. 분명 내가 잠에 든 시간과 일어난 시간을 감안하면 7시간 정도 후 분량이 촬영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이상하다 싶었지만 일단 계속해서 배속 재생으로 영상을 봤습니다. 그 사이에 침대에서 종종 뒤척이거나 미묘하게 움직일 뿐이었고 딱히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동영상이 중후반 정도 재생될 무렵까지 뱃속으로 영상을 틀었지만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내 감으로는 이 무렵에 가위에 눌렸었고
가위에 눌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나는 그 부분부터 정상 속도로 영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재생 시간이 3시간 30분을 넘어갈 무렵에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뒤척이며 몸을 돌리다 그대로 멈춰버렸고 오른손을 하늘에 올린 채로 몸이 굳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당황해서 재생발을 확인했지만 재생 자체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는데 화면 속에 나는 부자연스럽게 팔을 공중에 든 채로 일시정지라도 한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이게 가위에 눌렸을 때의 모습인 걸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광경에 가슴이 떨려왔습니다. 가위 눌림은 단순한 뇌의 착각이 아닌 걸까? 설마 실제로 몸이 경직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모른 채로 그저 멍하니 동영상을만 바라만 봅니다. 그렇게 몸이 굳고 나서 3분가량 흘렀고 화면은 여전히 똑같았다 싶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 위화감은 뭘까? 의문을 느끼고 있을 무렵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고 있는 내 발밑. 이불 속에서 무언가 검은 것이 나와 있습니다. 대단히 느린 움직임이었기에 한동안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분명히 내 몸이 아닌 무언가가 내 발밑에 있습니다. 그것이 천천히 움직이며 검은 부분 외에 하얀 부분도 영상에 잡히기 시작합니다. 보통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이 내 발밑에 이불 속에서 거꾸로 천천히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꺼야 한다. 라고 생각했지만 어째서인지 동영상을 보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는데 어째서인지 동영상을 끝까지 봐야 한다는 것처럼 정지 버튼을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깨어있는 상태에서 가위에 눌린 것처럼 몸이 자유롭게 움직여주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이불에서 반쯤 빠져나와서 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두 눈에서는 전혀 생기가 느껴지지 않았지만 카메라 너머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나를 주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동영상 속에서 금속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와 이상한 파열음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대로 계속 보다가는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고 저 얼굴이 전부 나오면 끝장이라고 직감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제발 멈춰줘.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마음속으로 계속 소리쳤습니다. 결국 동영상의 재생 시간은 거의 끝나가고 있지만 계속해서 멈추지 못하고 동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저 얼굴이 다 나타나기 전에 동영상이 끝나기만을 빌던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화면 한 구석에서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서 카메라 스위치를 눌러 녹화를 정지시켰던 것이었지요. 하지만 화면에 찍힌 그 사람은 바로 나였고 화면에 나타난 나는 무표정인 채로 카메라에 손을 뻗어서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그것을 보자 공포와 혼란을 견디지 못하고 그대로 정신을 잃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자 이미 아침이 되어 있었지만 모니터 속의 카메라 폴더에는 어제 봤던 동영상 파일과 정체를 알 수 없는 수많은 파일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꿈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그 이후 그 동영상을 다시 보는 것 자체가 두려웠기에 바로 동영상을 지우고 카메라도 팔아버립니다. 그날은 도저히 컨디션이 정상이 아니라서 회사마저 쉴 정도였습니다. 그날 내가 봤던 것은 도대체 뭐였을까? 녹화를 중지시킨 것은 분명히 나였지만 내 기억 속에는 결코 그랬던 적이 없었습니다. 설령 내가 녹화를 멈췄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 침대 위에는 또 다른 내가 누워 있었고 이불 밑에서 나타나던 그 얼굴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때 이후 지금까지 나는 단 한 번도 가위에 눌린 적이 없습니다.